네, 리그레션 테스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는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이용한 테스트 케이스 선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슬라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에 앞서서 어떤 프로그램 P에서 특정 위치를 이제 로케이션 L이라고 이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L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이제 V라고 정의해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P를 테스트 케이스 T를 가지고 실행했을 때의 execution trace를 trace of T라고 이제 표기해 보도록 하죠. 이럴 때 그 테스트 케이스 T와 변수 V 관점에서 프로그램 P의 다이나믹 슬라이스는 DSTBL로 이제 표현하겠고요. 이 다이나믹 슬라이스 of P는 프로그램 P에 속하는 그 문장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장들은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문장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뭐냐면 문장들은 trace of t에 포함되는 그런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로케이션 L에 있는 변수 V의 값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장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의만 보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이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죠. 그 다음 잠깐 이 다음 같은 질문이 있어요. 이 로케이션 L이 trace of T에 포함되지 않는, 즉 trace of T에 들어있지 않는 로케이션 L에서 L 관점에서 그 V와 T에 관해서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로케이션 L이 trace of T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변수 V를 테스트 케이스 T를 가지고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했을 때는 그 값이 뭐냐라는 건데 답은 empty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이제 잠깐 설명하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 trace of t를 뭐라고 정의했죠? 어떤 테스트 케이스 t를 가지고 프로그램 P를 실행했을 때, 즉 프로그램의 제어가 시작해서 제어가 끝날 때까지 얘가 이제 그래프를 트래버스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했을 때 트래버스한 그래프에서의 즉 프로그램을 그래프로 CFG로 표현했을 때의 그래프의 노드들의 시퀀스라고 했어요. 달리 말하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했을 때 프로그램에서 실행된 문장들의 시퀀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trace of t가. 그런데 이 trace of t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L 위치에서 이 전체 이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 L 위치에서 그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테스트 케이스 T를 통해서는 실행이 이쪽으로는 가는데 이 L 쪽으로 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것이 테스트 케이스 T를 통해서 트래버스 되지 않는 문장이니까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는 L 문장을 트래버스 할 수 없으니까 L 위치에서의 그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하면 다이나믹 슬라이스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mpty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이나믹 디펜던시 그래프, 즉 DDG라고 불리지는 다이나믹 디펜던시 그래프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바로 그런 DDG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각각의 데클레이션을 이제 노드로 표현하고 그런 노드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래프 컨스트럭션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데클레이션들을 노드로 표현했을 때는 이러한 노드들 사이에서는 어떤 데이터 디펜던시나 컨트롤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엣지를 이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트레이스에서 첫 번째 노드들을 그래프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성하려고 하면 결국 트레이스 T에 속하는 그런 문장들로 구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트레이스 T에 나타나는 첫 번째 문장을 이제 그래프 G에다가 이제 추가하는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그런 트레이스 T에서 첫 번째 노드를 그래프에 추가하고 나면 그 다음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런 연속적인 노드들, 즉 연속적인 문장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노드 N으로 만들고 그러한 노드를 그래프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노드와 기존의 그 그래프에 존재했던 노드들 사이에서의 어떤 종속 관계가 있으면, 즉 제어 컨트롤 디펜던시나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디펜던시 관계를 엣지로 표현하면 바로 이제 DDG가 구축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DDG의 그 구축 과정을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예제 코드를 대상으로 DDG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간단하게 보면 XY를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X가 Y보다 작은 동안에 3, 4, 5, 6, 7 문장을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Y문을 벗어나면 W 값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 T가 X는 2, Y는 4로 주어졌고, 그 다음 요 X는 2, Y는 4에 대해서 X 값이 2, 0, 5일 때 F1X, F4X 값이 각각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실행했을 때의 그 trace of T, 즉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했을 때 실행된 문장들의 시퀀스를 보면 1, 2, 3, 4, 6, 7, 2, 3, 5, 6, 7, 2, 8 이 순서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트레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DDG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현재 그 데클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노드는 안 그려도 되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 트레이스 오브 T의 첫 번째 그 노드,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바로 이 1번 문장이죠. 그래서 1번 문장에 대해서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그 DDG의 구축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트레이스 오브 T에서 아까 1번 문장에 대해서 노드를 만들고 그걸 그래프에 추가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2번 문장에 대해서도 이제 노드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그래프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신 대로 1번 노드, 그다음에 2번 문장에 대한 노드가 각각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번 문장은 1번 문장에 대해서 그 데이터 디펜던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러므로 데이터 디펜던시 엣지를 이제 그래프에 반영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2번 문장의 while문에 XY를 이제 비교하는데 그 XY는 어디서? 1번 문장에서 XY를 입력받아서 그 XY가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2번 문장은 1번 문장에 이제 그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다고 해서 실선으로 이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장까지 반영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3번 문장에 대해서 하나의 또 노드를 만들고 그것을 그래프에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1번, 2번 다음에 이제 3번 노드가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노드 보면 if f1x는 x가 0과 같으면 해서 여기서 x는 어디서 왔어요? 결국 1번에서 x 입력받은 게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노드에서 1번 노드로 데이터 디펜던시 관계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문장은 여기 2번 문장 while이 참일 때 3번 문장을 수행하게 되죠. false면 수행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3번은 2번 문장에 컨트롤 디펜던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 디펜던시 관계를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디펜던시와 컨트롤 디펜던시를 각각 표현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시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실선이고 점선은 컨트롤 디펜던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이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 P에 대한 DDG를 이제 구할 수 있는데요. 약간 제가 보충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죠. 여기 아까 1번, 2번, 3번 노드까지 나왔으니까 4번 문장에 대한 이제 노드 4가 되면 얘는 여기서 X가 사용되는데 X도 1번 문장에서 정의된 X가 사용되니까 1번 노드로 데이터 디펜던시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 4번은
여기 3번 if문이 참여해야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번 그 노드로 컨트롤 디펜던시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다음에 6번이 나오니까 6번을 여기 표시했고요. 6번 문장은 이것이 되겠죠. 여기서 x가 사용되는데 이 x는 1번에서 정의된 x니까 1번 노드로 데이터 디펜던시를 표현했고, 그 다음 6번 문장은 while문 안에 있으니까 얘는 2번 문장으로 그 컨트롤 디펜던시를 표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7번 문장이 있으니까 7번 노드 표현했고요. 여기 7번에서는 여기 D가 사용된 이 D는 어디서 정의된 거예요? 여기 4번 문장에서 정의된 거죠. 그래서 7번은 4번으로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컨트롤 디펜던시를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을 이제 다시 한번 돌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2번이 노드로 표현됐고, 그래서 2번에서 다시 x, y를 비교하는데 여기 y의 경우는 1번에서 정의됐으니까 1번으로 데이터 디펜던시도 있지만 여기 x는 어떻게 돼요? 여기 while문 안에 있는 6번 문장에서 x가 정의된 그 x를 사용하니까 여기서 2번 문장에서는 1번 문장으로도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지만 6번 문장으로도 데이터 디펜던시를 표현한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노드를 표현하고 3번 노드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x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6번 문장에서 정의된 그 x가 사용되니까 6번으로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컨트롤 디펜던시를 이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5번, 여기 5번 문장이 실행되면 이 5번 문장은 x가 똑같이 6번으로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고 요 5번 문장은 3번에 컨트롤 디펜던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6번 문장, 그 다음 뭐 7번 문장 쭉 해서 2번, 8번 해서 이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2번에서는 이 to one이라고 하는 것, 데이터 디펜던시 이렇게 1번 노드로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에 대해서 다 따라가 보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하는 과정은 4개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P를 테스트 케이스 T를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execution trace, trace of T를 이제 구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렇게 구해진 trace of T와 프로그램 P로부터 다이나믹 디펜던시 그래프를 이제 생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 로케이션 L에서 사용되는 변수 V 관점에서의 그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하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변수 V가 마지막으로 할당된 어떤 위치, 즉 그 노드 N을 그래프 G에서 찾는 것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드가 존재하면 네 번째 단계를 수행하고 그러한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이나믹 슬라이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그러한 노드 N, 그래서 노드 N 자신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노드 N으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 여기서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라는 것은 노드 N에서 데이터 디펜던시 엣지나 컨트롤 디펜던시 엣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노드. 이때는 이제 어떤 노드에서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노드도 있고 또는 어떤 노드 이렇게 해서 트랜지티브 관계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드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노드들을 포함한 집합, DSTVN을 구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DSTVN이 바로 테스트 케이스 T와 로케이션 L에서의 그 변수 V 관점에서의 그 다이나믹 슬라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하는 과정을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프로그램 P가 여기 이제 있어요. 그 프로그램 P에서 그 라인 8에 있는 W라고 하는 변수와 앞에서 주어졌던 테스트 케이스 T를 가지고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앞에서 구했던 테스트 케이스 T에 대해를 가지고 우리가 DDG를 구하면은 이미 구했었죠. 그 DDG는 여기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8번 문장에서 W에 대해서 우리가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 W라고 하는 변수가 마지막으로 정의된 위치를 그 DDG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8번 문장이고 8번 문장에서 이제 역방향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W가 정의된 노드가 어떤 거예요? 요 7번 노드죠. 그래서 요 7번 노드를 이제 마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DDG에서 이 7번 노드에서 그 백워드 방향으로 트래버스 하면서 7번 노드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들을 이제 수집을 하면 되겠죠.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7번 노드에서 도달 가능한 게 5번 노드가 있겠고요. 5번에서 3번 가니까 3번 노드, 그래서 2번 노드 가죠. 그 다음에 5번에서 6번 노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노드에서 1번 갈 수 있으니까 1번 노드. 그래서 이렇게 도달 가능한 노드들을 표시하니까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이 되겠죠. 즉 4번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이 이제 도달 가능한 그 노드가 돼서 이렇게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이용한 테스트 셀렉션의 마지막 단계로 테스트 케이스 선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P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셋이 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은 변경된 프로그램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P의 CFG에서 N1부터 NK 노드가 있는데 이러한 노드들이 프로그램 P가 P'으로 그 변경되기 위해서 이러한 노드들이 변경된 노드라고 이제 얘기해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P'에 대한 리그레이션 테스트 T'을 이제 구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T'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테스트 T로부터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제 선택되느냐의 문제를 고민하면 결국 테스트 케이스 선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P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 T에 대한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이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신 대로 이렇게 P가 P'으로 바뀌기 위해서 N1부터 NK의 노드들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그러한 어떤 변경된 노드들이 T에 대한 다이나믹 슬라이스에 포함된다고 하면 즉 다이나믹 슬라이스들은 이제 문장들의 집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의 집합에 그러한 변경된 노드들이 어떤 거라도 포함된다고 하면 바로 그러한 그때 이제 적용됐던 테스트 케이스 T가 T'을 구성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테스트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셀렉팅 테스트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예제 프로그램 P 여기 이제 복사해놨어요. 이 예제 프로그램 P에서 네 번째 줄을 수정을 해서 어떤 변경된 프로그램 P'을 이제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사용했던 테스트 케이스 T가 있을 때 이 T가 그 변경된 프로그램 P'을 위한 리그레이션 테스트 셋 T'에 포함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되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먼저 앞에서 사용했던 테스트 케이스 T에 대해서 그 T를 프로그램 P에 이제 적용했을 때에 다이나믹 슬라이스를 구해야 되겠죠. 이 다이나믹 슬라이스는 우리가 슬라이드 8페이지에서 이미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보면 테스트 케이스 T에 대한 다이나믹 슬라이스는 이렇게 1, 2, 3, 5, 6, 7, 8로 이제 구성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변경된 노드가 뭐예요? 라인 4, 네 번째 라인이 이제 변경됐으니까 거기에 해당한 즉 그 변경된 노드는 4번 노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4번 노드가 다이나믹 슬라이스에 포함되느냐 봐야 되겠죠. 다이나믹 슬라이스는 1, 2, 3, 5, 6, 7, 8, 4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4가 포함된다고 하면 그때 테스트 케이스 T가 리그레션 테스트 셋 T'에 포함되는데 지금 4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 테스트 케이스 T'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Yes, No? No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리그레션 테스팅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테스트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 미니마이제이션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P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기능을 갖고 두 개의 함수를 갖고 있어요. 메인 함수와 f라고 하는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P를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 T1과 이제 T2를 사용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실제 테스트 과정에서 이 실행을 해봤더니 T1의 경우는 메인 함수는 실행을 하는데 F라고 하는 함수는 실행하지 않는 것을 이제 관찰하게 되었고요. T2의 경우는 메인 함수와 F라고 하는 함수 모두 실행한다는 것을 이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함수 f에 어떤 변경이 가해져서 우리가 프로그램 P로부터 P'이라고 하는 변경된 프로그램을 이제 얻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봤던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 즉 T1과 T2 중에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리그레션 테스트 케이스로 이제 포함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고민하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T1의 경우는 앞에서 봤던 대로 T1은 메인 함수만 이제 실행시키는 것을 이제 파악했고요. T2는 어땠어요? 메인 함수와 F라고 하는 F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실행시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했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변경된 프로그램 P'을 테스트 케이스 T1에 대해서 실행시킬 필요는 이제 없겠죠. 왜 그렇죠? T1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함수 F는 전혀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리그레션 테스트 케이스에는 그 테스트 케이스 T2만을 이제 포함하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각 테스트 케이스들이 어떤 요소를 커버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T1의 경우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만 커버하는 걸 봤고 T2는 메인과 F라고 하는 것을 커버하는 걸 봤기 때문에 F에서 어떤 변경이 있었다고 하면 T1을 테스트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리그레션 테스트 케이스에서 빼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들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커버리지를 살펴봤는데 바로 함수 단위, 즉 펑션 커버리지를 이제 고려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테스트 미니마이제이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P에 존재하는 어떤 테스터블 엔터티, 그런 테스터블 엔터티들의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이제 동작하는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테스터블 엔터티는 뭐가 있느냐, 뭐를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 각각의 문장들 또 테스트 대상이 되는 엔터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디시전, define use chain 또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뮤턴트 이런 것들이 다 테스터블 엔터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미니마이제이션 기법의 구체적인 이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테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테스터블 엔터티들의 그 타입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P에서 테스터블 엔터티의 타입을 정하고 나면 그 타입에 해당하는 그 엔터티들을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개의 테스터블 엔터티가 존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의 예제에서는 테스터블 엔터티의 타입을 이제 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함수라고 하니까 메인 함수와 f라는 함수에서 두 개의 테스터블 엔터티가 있었죠.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테스트 T의 각각의 엘리먼트,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P를 이제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P를 그 테스트 T의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실행을 한 다음에 그 K개의 테스터블 엔터티 중에서 어떤 엔터티가 커버됐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그 테스트 T의 미니멀 서브셋 T'을 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T'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그레션 테스트 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그레션 테스트 T'을 구해야 되는데 이 T'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모든 테스터블 엔터티가 이 T'에 속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에 의해서 다 커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최소의 서브셋을 구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미니멀 서브셋 T'이 그 미니마이즈된 테스트 셋, 그러니까 리그레션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셋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테스트 미니마이제이션 기법을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단계를 다 따라가면서 어떻게 미니멀 테스트 셋을 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테스터블 엔터티를 베이직 블럭이라고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이직 블럭들을 이제 커버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우리가 추적하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세 개의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제 있고 걔네들이 각각 실행될 때 어떤 베이직 블럭을 커버되는지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테스트 케이스 T1을 실행을 했더니 메인 함수에서 1, 2, 3 블럭을 커버했고 F1이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1, 3을 커버한 것을 이제 기록을 남기고요. T2에 대해서는 메인에서 1, 3, F1에서 1, 3 그다음 T3 실행을 통해서는 메인의 1, 3, F1에서 1, 2, 3 베이직 블럭이 커버된 것을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기록을 남겼어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미니멀 테스트 셋을 구해야 되겠죠. 미니멀 테스트 셋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와 F라고 하는 함수를 다 커버하는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의 테스터블 엔터티, F1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테스터블 엔터티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미니멀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모아서 테스트셋을 구성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1 테스트 케이스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의 그 베이직 블럭 1, 2, 3을 다 커버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F1에서는 1, 3만 커버한 거죠. 근데 이제 T3를 포함하면 어때요? T3는 메인에서는 1, 3이지만 F1에서 1, 2, 3을 이제 커버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테스터블 엔터티를 이제 커버한 미니멀 테스트 셋은 뭐예요?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T1과 T3로 구성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테스트 셋이 그 리그레션 테스팅을 위한 미니멀 테스트 셋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봤던 테스트 미니마이제이션 기법은 항상 그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예에서 살펴봤던 대로 테스트 케이스 T1, T2, T3 중에서 T1, T3를 가지고 리그레션 테스트 셋을 구성하다 보면 테스트 케이스 T2가 이제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경된 프로그램 P'을 그렇게 버려진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만약에 실행을 하다 보면 어떤 변경이 가해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버리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들의 우선순위화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의 우선순위화 기법이 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 우선순위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테스터블 엔터티를 커버하는 개수가 가장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갖도록 하고, 걔보다 이제 그 커버하는 개수가 조금 낮으면 그 다음 그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서 그 테스터블 엔터티를 커버하는 개수가 많을수록 높은 우선순위, 적을수록 낮은 우선순위를 갖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해서 테스트 케이스들 간에 그런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런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차근차근 테스트를 실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는,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방법이 테스트 프라이어타이제이션, 즉 테스트 우선순위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 우선순위화 기법의 구체적인 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테스트 우선순위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 테스터블 엔터티들의 타입을 결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P에서 테스터블 엔터티의 그 타입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K개의 그 테스터블 엔터티가 이제 파악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테스터블 엔터티 타입을 펑션, 함수라고 정할 때는 몇 개의 테스터블 엔터티가 존재하죠. 메인과 F1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테스터블 엔터티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데 테스터블 엔터티 타입을 베이직 블럭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메인에서 3개, F1에서 3개 해서 6개의 테스터블 엔터티가 파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터블 엔터티의 타입을 결정한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P를 테스트 T의 모든 그 엘리먼트, 즉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테스트 T에 속하는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우리는 그 커버된 테스터블 엔터티, 그 커버된 테스터블 엔터티의 개수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 커버된 테스터블 엔터티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이제 그 각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테스터블 엔터티가 커버된 개수가 이제 다 나오고 났으니까 바로 그런 커버리지를 가지고 커버리지의 순서에 따라서 그 테스트 세트에 있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가장 큰 맥시멈 커버리지 갖는 테스트 케이스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도록,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커버리지가 높으면 우선순위가 높고 커버리지가 낮으면 우선순위가 낮도록 그렇게 쭉 정렬을 하는 그런 과정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테스트 우선순위화에 의해서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매겨졌다라고 해보죠.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리그레션 테스팅을 위해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다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 집합을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선택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다 사용할 것인가 또는 부분 집합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 테스팅을 위해서 가용한 리소스가 어떠하냐, 즉 시간이 충분하냐, 아니면 테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하냐, 아니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다 실행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간이 촉박하고 또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적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다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테스트 케이스들만을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테스트 케이스만을 실행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품질,
품질에 따라서. 그래서 고품질을 원하면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다 실행해야 되겠고, 또는 그렇게 높은 품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품질에 맞게 어떤 부분 집합만으로 이제 테스트를 실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제 적절하게 뜻하지 않게 버려질 수가 있는데, 그런 버려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주의 깊은 어떤 고려를 한 다음에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제 버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은 고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커버리지 기준만을 단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용한 리소스라든지 또는 어떤 제품의 품질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어떤 거기에 맞게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선별하다 보면 일부 테스트 케이스가 버려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맞게 어떤 이런 테스트 우선순위화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